7강입니다. 아까 했던 거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플로델이 나왔어요. 플로델. 플로델은 로댕의 제자죠. 여제자. 근데 참 기구한 운명을 타고 나서 삶도 역시 너무 힘들게 살다가 죽었죠. 플로델의 성수. 플로델은 로댕의 제자이자 연인이었어요. 두 여인 사이에 고뇌하는 남자의 모습을 조각한 이 작품은 두 사람의 비극적인 사랑을 표현을 하고 있다. 이것도 역시 주제적인 것을 상당히 설명을 잘하고 있죠. 이 작품은 플로델 자신과 로댕의 비극적인 관계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작품을 보면 한 늙은 남자가 나이든 여인에게 끌려가 이끌려 어디론가 떠나고 있고, 그 뒤로 젊은 여인이 그를 향해서 무릎 꿇지 가지 말라고 애원하고 있어요. 어디 볼까요? 실제로 그렇죠. 이게 이제 본인, 플로델, 이게 플로델, 이 본인이 이제 플로델이죠. 참. 로댕이 젊고 아리따운 자신을 버리고 늙고 욕심 많은 동거녀 로즈베레를 따라 떠나버렸음을 암시하는 조각이에요. 그죠? 음. 그래서 플로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품으로는 인정을 받기도 했지만, 당시에 여성 작가이기도 했고, 그러면서 본인의 어, 그런 어떤 관리가 잘 되지 않아서 굉장히 많은 질병과 함께 힘들게 살다 죽었죠. 그래서 작가로서 많은 작품을 남기진 못했고요. 그 다음에 이중섭이 또 나왔어요. 37년 일본으로 건너가 분카학원의 미술과 입학을 하고, 이 무렵 만난 일본인 여성 야마모토와 45년 원산에서 결혼해서 이남을 두었어요. 그래서 그 가족의 그 소재를 얘기할 때, 이제 일본에서 결혼한 일본인 와이프. 그래서 6년에 원산 사범학교에서 미술교사로 공직하기도 하였고, 북한 땅이 공산 치하가 되자 자유로운 창작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았죠. 그래서 6.25 전쟁이 일어나고 유엔군이 북진하면서 그는 자유를 찾아 원산을 탈출하고 제주도를 거쳐서 부산에 도착을 했는데, 이 무렵 부인과 두 아들을 일본 동경으로 건너가며 이중성 홀로 남아 부산 통영 등지를 전전했는데, 이때 이제는 일본으로 이제 보내고 이제 본인만 남은 거야. 그러니까 되게 그립겠죠. 53년 일본에 가서 가족들을 만났으나 며칠 만에 다시 귀국을 했어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후 줄곧 가족과의 재회를 염원하다가 56년 정신 이상과 영양실조로 안타깝게 40세, 예, 40세에 적십자병원에서 사망했다. 네, 좀 안타깝죠. 이렇게 지금 시대 상황을 많이, 이제 작가의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죠. 그러니까 이중섭 작품의 어떤 특징이냐, 이거보다는, 그죠? 그 다음에, 아킬레스와 그 아작스가 그려져 있는 두 개의 손잡이가 있는 항아리. BC 6세기부터 BC 4세기 쪽까지 아테네에서는 검은색 흑회식과 빨간색 적회식의 그림 기법을 사용해서 도자기가 만들었다. 우리가 예전에 했죠. 그 도자기에 그려진 도상은 일상적인 내용도 있지만, 호머의 호머의 일리아드에 다수 포함되어 있대요. 결국 신화라는 얘기, 신화, 이게 시의 어떤 신화적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도자기에서는 아킬레스와 그의 친구 아작스가 장기를 두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 두 영웅은 양쪽에 방패를 놓고 창을 쥐고 있지만 아킬레스는 자신이 이기고 있기 때문에 느슨하게 잡고 있고, 인물 표현에서 얼굴과 팔다리 등에서 긴장감을 굉장히 섬세하게 표현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리스에는 우리가 회화가 남아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도기와에 그려진 그림을 보고 우리가 유추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 오른쪽은 특히 볼 거는 별로 없고요. 그 다음에 라우크, 라우크는 다 아실 거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나오는 내용들이 전부 신화적 내용이에요. 신화적 내용. 그래서 그 신화적 내용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 표현적 특징을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물론 물론 뭐 그 표현 특징이 뭐 별로 중요하지 않냐, 그건 아닌데, 우리가 보통 이제 이 교과서에서 이제는
라오콘이 이제 여기서 나오게 됐을 때는 어떤 신화적 내용 위주의 어떤 주제적 내용을 위주로 나오기도 하고, 또 어디에서 표현 활동에서 나오게 되거나 감상 활동에서 나오게 되면 또 다른 방향에서 특징이 나오는 게 이 교과서만의 매력이죠. 그래서 그런 특징들 우리가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베우스 군대의 그 목마를 트로이성 안으로 들어오는 것에 반대한 라오콘과 두 아들이 포세이돈이 보낸 두 마리의 큰 뱀한테 죽는 장면을 묘사했어요. 예, 트로이 목마 아시죠? 트로이 목마인데 이 트로이 목마는 결국은 이제 어디와 어디 싸우냐면 트로이라는 나라와 그리스의 주축으로 한그 연합군, 그래서 그 아카이아라고 하는데 그 연합군과의 그런 어떤 전쟁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게 신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그리스 군대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신이 등장합니다. 이 신이 등장하니까 굉장히 어떤 여기서 보시다시피 트로이 목마를 통해서 이제는 적군의 이제 전장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트로이 목마를 받아들여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데 이제는 그걸 이제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 목마를 들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라오콘이 이제는 이제 그 내용 자체에서 그 죽는 장면, 형제한테 죽는 장면, 결국은 신이 노예에서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전체 신화적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606년 로마 에스퀴리노 언덕의 그 티투스제 공터 발굴 작업에서 발견된 대리석상인데 발굴에 참여했던 미켈란젤로는 라오콘이 발굴되어 나오는 것을 보고서 예술적 기적이라고 외쳤다. 그래서 이것은 헬레니즘 시대에 청동으로 만들어진 것을 로마 시대 대리석으로 모방한 것이죠. 그래서 라오콘 군상은 기원전 1세기 중요 로더섬의 종합가 하게산드로스, 또 아테노도로스, 그다음에 폴리도로스 이 세 사람이 제작한 군상 조각이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 군상은 트로이성의 그 함락의 원인이 되었던 목마에 대해서 트로이의 사제 라오콘이 그 계략성을 경고하자 포세이돈이 크게 노해서 뱀을 보내서 그의 아들까지 죽이게 되는 사건. 이러한 격정적인 주제는 헬레니즘 시대 사람들이 주로 표현을 했고요. 거대한 대리석에 환절을 새겨진 이 군상은 발굴 당시에 양팔과 다리가 결손되어 있었는데 또 딴 데 찾아서 붙였다라는 거죠. 보고 나고. 이것도 이제 그 트로이 신화, 이게 트로이 목마예요. 그죠? 예. 디에폴로. 오디세우스 계략에 따라 그리스가 놓고 간 목마를 트로이 시민들이 라오컨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성 안으로 들여놓아요. 근데 이 트로이 목마의 적군이 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은 성문을 여는 것으로도 모자라 성곽 일부를 무너뜨리고 목마에 바퀴를 달아 끌어오는 장면을 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면에 글귀가 새겨진 목마의 줄을 매달아 잡아 끌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식으로 그죠? 음. 자, 그 다음에 심사정, 맹호도, 맹호도가 나와 있어요. 맹호도는 조선시대 18세기 심사정이 그렸고요. 이 작품은 꼬리를 세우고 우연하게 몸을 틀어 앞을 노려보고 있는 호랑이 한 마리를 보여주고 있는데 형령하게 빛나는 눈빛이라든가 용맹스러운 표정, 전신을 감싼 털의 생생한 질감 등이 이 맹수의 힘과 그 행동력을 압축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심사정의 이 맹호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 맹호도 자체가 우리가 이제 조선 후기에 우리가 이제 민화가 유행을 하고 말기에도 민화가 유행을 하는데 호랑이 그림이 참 많이 그려졌어요. 근데 대부분의 호랑이가 약간 어떻게 그 실제 그 무서운 호랑이의 개념이 아니라 되게 우스꽝스러운 호랑이라든가 어떤 이게 좀 양반을 상징하면서 약간 바보 같은 호랑이 이런 식으로 이제 민화에서 그려지는데 실제로 이렇게 섬세하게 표현되어지는 그림의 호랑이는 일반적 민화로 그려진 호랑이가 많이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적인 어떤 표현들의 특징으로 그런 비교가 돼요. 그 우리나라 소재를 주로 사용을 했다는 것도 이제 그 의미로 이제 백남준 작품에서도 역시 호랑이
그래서 전통적인 호랑이라는 주제를 비디오라는 매체를 통해서 해석을 한 작품이다. 뭐, 그 정도 나오고. 또 이런 호랑이. 그래서 하룻강아지 범무소인 줄 모른다라고 해가지고, 요런, 이 민화에서 흔히 보이는 요런 호랑이.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마쓰기 무늬 꾸미개. 뭐 해서 고구려입니다. 고구려. 요 이제, 여기 이제 요 문양에 대해서. 기법은 마쓰기 기법이고, 고려 삼조고라고 합니다. 금까마귀라고 하는데, 삼조고. 그래서 해를 상징하는 상상의 까마귀. 자, 여기 체크해 놓으시고, 해를 상징하는 상상의 까마귀고, 북방의 신화에서 특히 햇빛은 그 태양과 인간을 연결시키는 고리를 뜻하고 있고요. 평양 진파리 무덤에서 출토가 됐다. 옛날 객관식에서는 이게 어디서 출토됐는가를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도 나왔어요. 객관식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어디 출토냐. 그 다음에 금동으로 만든 꾸미개로 여기저기 여기에 표현된 맛새김 그 무늬는 생동감이 넘치는 고구려 문화를 잘 보여주고 있죠. 역시 뭐 섬세하게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고구려 관인은 절풍이나 소골리라 불리는 꽃갈 모양의 관에 새 깃을 두 개. 그래서 우리 관에다가 새 깃을 이렇게 꽂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태나 은태를 섞어 둘렀고요. 지안 일대에서 출토된 고구려의 금동관 꾸미개는 두껍게 도금된 상태로 거의 세움 장식이 가장자리를 촘촘하게 오려낸 다음에 하나씩 꼬아서 새 깃털처럼 표현하고 그 세임 무늬 등으로 맞새기면서 장식을 했다. 뭐 그렇게 나오죠. 이것은 결국은 고대 그 국가 지배 계층의 신분과 권위를 나타내는 거 뭐 그건 당연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만희. 이만희는 이런 작품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 주제적인 것 때문에 이만희가 나왔는데 주몽. 주몽의 설화 중에 봄의 곁을 떠나 자신 앞에 놓인 고난과 역경에 도전하는 모습. 그래서 주몽 설화는 고구려 건국신화죠. 그래서 건국신화는 민족의 범위 내에서 전승됨으로써 그것을 향유하는 집단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 건국신화, 특히 이 신화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건국신화 중에 이만희가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가장 넓은 영토와 힘이 강성했던 고구려의 시족인 주몽을 주인공으로 삼고 특히 나라를 세운 후의 주몽이 아니라 이제 막 부모의 곁을 떠나 자신 앞에 놓인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야 하는 주몽을 선택하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여기서 마지막 쪽 보시면 어지러운 시대상과 민중이 지니고 있었던 어떤 그 무력감을 뛰어넘어서기를 바라며 우리 민족이 지닌 위대함을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몽 시리즈는 언제 그려졌대요? 70년대에서 80년대. 혼란했다. 혼란했죠. 70년대. 70년대에서 79년. 박정희 시기죠. 박정희 시기인데, 예, 유신 정권, 제3, 유신, 그 헌법이 잘못됐다 해가지고 헌법을 고쳐서 자기가 저 대통령 더 연임하게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서 군사 정권을 계속 유지하면서 79년 그렇게 하다가 79년에 박정희가 이제는 김정일한테 총 맞고 죽잖아요. 그래서 그때 79년에서 12.12 사태도 일어나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예요. 그래서 70년대 79년까지 80년대도 뭐 좀 그렇죠. 그래서 이때 혼란한 시기가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 제뭐 4공화국, 전두환이 초 5공화국 뭐 이렇게 하죠. 맞나? 어쨌든 79년에 전두환이 지금 살아있죠. 박정희가 죽고 그때부터 이제 역시나 그 독재 체제에서 굉장히 그 혼란스러운 시대를 경험했던 작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광개토 대왕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주몽이 태양의 아들이라고 지었어요. 주몽. 그래서 여기 주몽이 나왔는데 또 여기도 주몽이 광개토 대왕비가 이제 주몽. 그래서 광개토 대왕비는 현재 중국 기린성 지안시의 태양진에 있는 고구려 제19대 광개토 대왕비인데
중국 일본에서 호퇴왕비라 부르고 414년에 광개토왕의 아들 장수왕이 세웠어요. 그 다음에 응효암 재질로 높이가 뭐 있고 넓이가 있고 뭐 이렇게 고르지 않대요. 그래서 내면에 걸쳐서 1775자가 화강암에 예서로 쓰였어요. 사실은 광개토대왕비의 서체가 예서만 들어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대체적으로 예서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예서로 새겨져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내용은 대체로 고구려의 역사, 그다음에 광개토대왕의 업적이 주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고구려사의 연구에 중요한 사료가 되고, 또한 진안에서 예서의 서풍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금성문의 연구에 좋은 자료가 됩니다. 이 비석은 조선 후기까지 금나라 황제 비로 알려져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우리나라 걸로 밝혀진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는 위에 했던 게 나오는데, 고구려 고분의 천장에 층금 받침돌의 벽화 5호분 4호며, 태양 안에 그 삼조고, 여기 이제 삼조고죠. 아까 삼조고 했죠. 집어넣어 태양신을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일신은 하늘에 사는 삼조고를 들고 있고, 그 다음에 월신은 강에 사는 거북이를 들고 있다. 그래서 이 삼조고의 태양신, 요거를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교과서는요, 시험 문제에서 우리가 도판을 더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원하는 내용이, 다 거기에 맞춰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에 맞게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교과서 내용을 보다 보면은, 같은, 뭐, 라폰 또는 이게 뭐 헬레니즘 작품이 나왔다 하더라도, 시대적 배경 위주로 나온 게 있고, 표현 특징 중심으로 나온 것도 있어요. 이제 그거에서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그 관점을 달고 가셔야, 지금 이제 그 위주로 나오잖아요. 오늘 한 거는. 뭐 당분간 그거 위주로 나올 거야, 아마. 그래서 그렇게 맥락적으로 시험 문제에도 그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표현 특징도 알아야 되고 다 알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교과서 다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